부의 시나리오 제1장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 코로나19는 어떻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을까? 중국 우한에서 치명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던 2020년 1월 중순. 누구도 그 감기 바이러스가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 놓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예상한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는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처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시장 참여자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덮친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모두 멈춰버렸기에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것, 이를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폭언의 위기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바로 부채의 위기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투자를 했기에 벌어진 문제였죠. 그리고 2011년 선진국의 대표라고 인식되던 유럽의 위상을 흔들어 놓았던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나 그 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부채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에서 2016년 중국의 위안화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에 부각되었던 이슈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였습니다. 잠시 중국의 위안화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금융위기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죠. 미국 경제가 위축되었는데요. 미국은 전 세계 소비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15억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보다 수출 성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들의 소득이 크지 않아서 소비 여력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니 당연히 중국의 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죠. 때문에 중국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이슈, 즉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공급하려고 하죠.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되는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내수 역시 소득의 증가가 느리다 보니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는 바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중국 당국은 국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에 시동을 걸고 이는 중국의 설비 투자 활성화를 자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해서 설비를 늘렸으니까 이 설비에서 만들어내는 제조업 제품들이 어딘가에 팔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게 되니 잔뜩 만들어낸 제품들이 고스란히 과잉 공급, 과잉 생산 제품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지니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중국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하면서 이들의 실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중국의 기업 상황이 이러다 보니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탈출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중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5에서 16년에 일어난 중국 위안화 위기입니다. 위안화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탈출할 때 중국에 있던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탈출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또한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던 다른 투자자들까지 불안해져서 이들의 연쇄적인 탈출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위안화 위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보통 중국의 부채 문제를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파를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여행 가이드가 차에서 내려서 잠시 드넓은 초원을 감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5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회색 코뿔소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얼음이 되어 있는데 가이드가 말합니다. 저 코뿔소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10년째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코뿔소가 달려오면 정말 큰 사건으로 이어지겠죠. 중국 부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가 이슈화되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채가 거대한 리스크임에도 표면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블랙스완이 날아와서 회색 코뿔소를 깨워버린 상황, 이게 코로나19 사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블랙스완도 잡아야 하지만 회색 코뿔소도 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FED의 위기 대처법. 거대한 부채의 문제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멈췄을 때 그 부채로 인해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 주체들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종 대부자의 역할입니다. 최종 대부자는 다들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가보죠. 당시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 4위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큰 은행이 파산하는데 다른 은행들도 어떤 상황일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여 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중에 돈이 말라버리는 현상, 이른바 신용경색이 현실화됩니다. 이런 때 나서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양적 완화라는 새롭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FED가 어떻게 양적 완화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부채 문제까지 건드려버리자 금융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투자 자산들은 모두 큰 폭으로 무너졌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국채마저도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문제는 장기 국채도 이때는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FED가 최종 대부자로 장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시중은행권에 현금을 주입하면서 이들의 문제를 사전에 봉쇄했음에도 은행권을 제외한 다른 경제 주체들이나 혹은 다른 국가들, 특히 경제 시스템 자체가 취약한 이머징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이를 위해서 FED는 제로 금리를 도입해서 시중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위해 이례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죠. 즉 돈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FED가 나서서 그 회사채를 사들여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로의 전이가 문제인데요.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를 찍을 수 없죠. 그런데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국제금융 거래를 자국통화를 하지 못하고 달러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책이 통화 스와프인데요. 스와프란 단어는 그냥 교환한다는 뜻의 영어입니다. 즉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통화 스와프입니다. FED가 달러를 찍을 때에는 무언가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구 찍으면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FED는 미국의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고 있죠. 그런데 그 담보를 그 나라 원화로 담보로 해서 찍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한국은행이 찍어낸 원화를 담보로 가져오고 그걸 담보로 달러를 찍어서 한국은행에 넘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달러를 구할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던 다른 국가로 코로나19의 충격이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그럼 FED의 새로운 통화 정책,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양적 완화는 무엇인가요? 양적 완화 그 자체를 말한다면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면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 정책 중 기준금리부터 시작해보죠. 세상에는 참 많은 금리가 있습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라는 것이 존재하죠. 마지막에 나온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설명하고 나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즉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죠. 돈을 원하는 사람들, 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은 보다 높은 금리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돈의 수요가 많으면 돈값인 금리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돈의 공급이 많다면 돈값인 금리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의 금리만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인 기준금리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기준금리는 0.5%입니다. 기준금리가 0.5%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0.5%로 맞추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칩니다. 그럼 돈값인 금리는 내려가겠죠. 기준금리를 0.5%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리가 0.5%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자신들이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인 0.5%보다 금리가 낮아졌기에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자금값인 금리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0.5%까지 다시금 올라오게 되겠죠. 반대로 자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금리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0.5%를 지키기 위해 시중의 자금 공급을 늘리게 되죠.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을 수 있는 능력, 이른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면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화폐 가치가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대신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거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돈을 찍을 때 무언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담보물을 제시하는 건데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전 세계는 금본위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화폐를 발행할 때 새로운 담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담보가 바로 국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7일짜리 금리인 초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고 이를 2021년 5월 현재 0.5%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보통은 초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잡아내리기 시작하면 단기 자금 시장으로부터 돈 부족 현상이 풀리면서 장기 금리까지 전체적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문제는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상황에는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장기금리가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금리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자금 공급을 크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FED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장기 금리 시장에 직접 돈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장기 금리 시장에 돈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돈의 값인 금리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회사채를 사들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0%입니다. 한국은행도 0.5%로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까지 내려갔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려면 아마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질 테니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기업들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하겠죠.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격인 금리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른다는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릅니다. 경기가 뜨거워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의 소비가 다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실물 경기는 위축되는데 주가가 너무 높게 올라버린 거죠. 그럼 주식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텐데요. 높아진 금리가 경기와 주가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 꺾이고 주가도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게 될 겁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실물 경제에서 투자를 늘리던 기업들이 이제는 되려 투자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앙은행들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럼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수요는 줄어드는데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니 당연히 돈의 값인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기가 꺾이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내려오게 되겠죠. 그런데 2008년, 2009년을 전후해서는 주가는 상승하는데 금리는 하락해버리는 기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와 금리가 동행하는 구도가 깨어진 2008년, 20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FED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라는 이례적인 정책을 도입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공급한 겁니다. 장기 금리 시장에 돈을 넘치게 되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돈을 풀어놓은 만큼 이 돈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주식 시장이 고공비행을 촉발하게 됩니다. 2009년 이후 양적 완화에 힘입어 주가는 상승했고 장기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내리는 그림. 이 둘의 관계가 이제는 동행이 아니라 역행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마이너스 금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의 상황을 잠시 설명한 건데요.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영역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시중은행들이 일반 대중에게 좀처럼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안전하게 대출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넘치는 돈을 자신들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당적계좌에 다시 넣어버리는 것이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기 부양하라고 이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해서 많은 돈을 뿌렸는데 은행들이 이 돈을 도로 중앙은행 당자계좌에 계속 밀어넣고 있으니까요. 돈을 줬는데 다시 그 돈이 중앙은행으로 돌아오니 실물 경제로 자금을 주입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그럼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돈을 입금해 놓는 것보다 무언가 다른 좋은 곳에 돈을 쓸 방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겠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대출을 해주자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실화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중앙은행에 넣어두자니 마이너스 금리 페널티를 맞을 것 같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묘수가 떠올립니다. 바로 일본과 유럽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쪽으로 활로를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럽과 일본의 장기 국채 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너도 나도 장기 국채를 사려고 하니까 장기 국채 가격이 치솟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몰리게 되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다 못해 마이너스 권역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일본과 유럽이 이런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패턴이 확 바뀐 개인 투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는 전례 없는 주식시장의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이후 전례 없는 주식시장의 상승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식시장도 불과 수개월 만에 전 고점을 탈환했죠. 그리고 이런 주식시장의 상승은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 국가들에서도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buy the dip, 약자로 BTD로 표시하는데요. 떨어지면 사라. 두 번째는 fear of missing out, FOMO, FOMC를 패러디한 것 같죠. 소외되지 마라. 동참하지 않았다가 나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시하는 말이고요. 이것을 FOMO라는 단어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이 답이다. There is no alternative. TINA라는 약자로 미국에서 로빈후드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고 있답니다. 다음은 K-리커버리, 주식은 과열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표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이후 회복 과정을 보면 다음의 루트를 따르곤 합니다. 큰 폭으로 경제가 무너져 내린 이후 강력한 부양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V자 회복,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드는 U자 회복, 일본처럼 경제 위기가 찾아온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그 모습 그대로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것을 L자 침체라고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V자, U자, L자의 회복 구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물 경제는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으로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열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기는 뚜렷한 회복세가 아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주식시장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른바 회복의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복세를 K자 회복, 영어로는 K-리커버리라고 부르죠. 주식시장은 뜨거운데 실물 경제는 어둡습니다. 회복의 양극화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근로소득을 통해 혹은 이자소득을 통해 저축을 쌓아가는 것은 이제 기대난망입니다. 대안이 없기에 주식 투자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앞으로 BTD, FOMO, K-리커버리, TINA 이 네 가지 단어는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이어진 경기 부양책 속에서 싹트게 된 것임을 기억하세요. 코로나19 국면에서 나타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과열 현상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민경제 살리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FED를 비롯한 각종 중앙은행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통화정책이라고 부르고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인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런 정책을 쓰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정책들은
통화 정책과 뭐가 다를까요? 그건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 정책이 아니고 중앙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 정책입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각각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 정책은 실물 경제의 유동성, 즉 돈을 공급하면서 경기의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어디까지나 은행입니다. 즉 은행의 특성상 돈을 특정 주체에게 그냥 줄 수는 없고 오직 빌려줄 수만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대상에게만 돈을 빌려주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통화정책,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중앙은행은 신뢰도가 높은 대상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기에 신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국가에 돈을 빌려줘야 하고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시중은행들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 즉 빌려주는 행위가 결국은 시중은행에 현금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중은행으로 현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시중은행들은 이 돈을 실물 경제에 뿌리게 되겠죠. 그럼 시중은행들은 어디에 또 대출을 해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신용도가 높은 그리고 부실의 위험성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언택트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오히려 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돈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은 이들을 향하게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언택트 대기업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컨택트 기업들도 K 리커버리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돈을 서민 경제로 직접 흐를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게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재정 정책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음하는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쓴다는 뜻인데 문제는 행정부가 가진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 지출을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정부가 증세하거나 혹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 증세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죠. 만일 증세를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온 다음에 이 돈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 규모도 상당히 크겠죠. 예를 들어 2조 달러의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빌려와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시장에 현재 2조 달러의 현금이 돌고 있죠. 이 돈을 민간의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채를 팔면서 2조 달러를 모두 빨아 들어갑니다. 그럼 기업들이나 은행들은 갑작스레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겠죠.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돈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빨아들였는데 문제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느끼는 부담 역시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여 경기 부양에 나서면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금리가 튀어오르는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내쫓아 버리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통화정책은 특정 경제 주체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렇게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이 흐르도록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정정책은 특정 경제 주체에 돈을 줄 수는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리의 상승과 그로 인해 민간의 투자를 억누르는 구축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럼 이 둘이 조화를 이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결책은 은행과 정부의 공조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죠.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을 빨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크게 튀어오르죠. 이때 중앙은행이 나서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정부는 국채를 공급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중앙은행은 정부가 공급한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놓죠.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만큼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리의 상승은 억제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심하는 이른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는 이럴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서 나타났던 주요한 경제 정책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기준금리,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BTD, FOMO, TINA, K-리커버리,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축 효과, 정책 공조 등의 단어들은 실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흘러나오는 다양한 뉴스들을 접해보면 보다 빠르게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코로나19 이후의 시기를 저성장, 저물가 시기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주제인 코로나19 사태로 읽어보는 현재의 경제 상황편을 마칩니다.